제9회 지방선거 투표가 오늘 오전 6시부터 시작됐습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14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투표는 오후 6시까지인데요. 여야 모두 꼭 투표해 달라며 마지막까지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여론조사 전문가인 정한울 한국사람연구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렇게 가까이에서 쏙닥쏙닥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오후 2시 현재 투표율을 보니까 48.9%입니다. 오전에 비해서 투표율이 왜 이렇게 갑자기 올랐나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오후 1시부터는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진행된 사전 투표율이 함께 반영이 됩니다. 먼저 정 원장님, 지난 선거하고 비교를 하면 수치가 어떻습니까? 일단 그 사전 투표율만 기준으로 놓고 보면 2018년도가 사전 투표가 20.14%, 그리고 2022년도가 20.62%였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오늘 2026년 지방선거에서 사전 투표율이 23.5%로 저번 지방선거 사전 투표율에 비해서 한 4%가량 좀 오른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그 최종 투표율은 근데 이제 본투표율하고 이제 합산을 해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제 이번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몇 %가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 같습니다. 일단 사전 투표율은 지난 지방선거보다 높았다. 최종 투표율이 어떻게 될지는 조금 추이를 봐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사전 투표하고 본 투표 뭐 지역별로 특성이 좀 있습니까? 이번하고 과거 뭐 선거하고 좀 특이점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원장님? 역대 선거에서 사전 투표하고 본 투표에 이제 투표하는 사람들의 이제 그 투표 성향을 보면 뚜렷한 차이가 있었죠. 이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부정선거의 부정 투표 근거로 사용되기도 했었는데 기존 조사 사전 투표 경향을 살펴보면 사전 투표는 대체로 민주당 지지자나 진보 성향의 사람들이 사전 투표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보수 지지층이나 이런 분들이 본투표를 더 많이 하는 이런 패턴들이 좀 나타났었고요. 그걸 이제 지역적으로 보면 대체로 이제 진보나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이제 호남 지역 유권자들이 대체로 사전 투표율이 강하고 그리고 이제 보수 성향이 강한 영남 지역 투표자들이 본투표율이 좀 강한 이런 경향들이 좀 패턴처럼 나타났었다 확인을 할 수 있고 또 이번 지금 지방선거 사전 투표율을 보더라도 대체로 이제 호남 지역, 광주 그리고 뭐 전북 호남 지역의 이제 그 유권자들이 사전 투표율이 이제 상당히 이제 상위권을 기록을 하고 영남 지역 투표율이 이제 중하위권을 기록했던 걸 보면 기존의 그런 어떤 일종의 사전투표 공식이 이번 선거에서도 좀 유지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유지되어 왔던 투표 성향은 이번에도 그대로 좀 드러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지금 원장님은 보고 계십니다. 여야 대표들이 오늘 오전에 마지막 선대위 회의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한 표라도 더 행사해달라 이렇게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지방선거 투표율 뭐 통상 낮다고 하는데 정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번에는 어떨지 좀 결과를 봐야 되는데 여야 모두 사전 투표율이 높은 걸 우리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의원님 어떻게 해석하세요? 지방선거 역대 한 30년간 지방선거 투표를 보면은 낮을 때는 48% 그리고 높을 때는 2018년도에 60.2%까지 기록을 했는데 대체로 그 민주당은 48%에서 한 50%대 초반 되면 선거에서 참패를 했었고 55% 이상 넘어서 60%까지 투표율이 높아지면 압승을 했던, 대승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투표율을 한 55% 정도에서 58%까지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현재 투표율 추이를 보면 그것을 넘어서 60% 가까이 가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저희들은 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이 유리한 조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유권자의 인구 구조 분포가 40대에서 60대까지 약 2,400만 명, 전체 유권자의 54%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18세에서 30대까지가 29%,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분포하는데 아무래도 투표율이 높으면 40대에서 60대까지 많이 참여했다는 그 비율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들 주 지지층이 분포한 그 세대에서 많이 투표에 참여한 것 아니냐. 그래서 민주당이 좀 유리한 환경들이 투표율이 높을수록 조성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사전 투표율도 그렇고 오늘 추이를 보니까 지난번보다 좀 높은 것 같은데 민주당에 유리할 것 같다라고 해석을 하셨습니다. 김종혁 최고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지금 이제 사전투표, 본투표가 옛날에는 사전투표는 진보 진영이 많이 하고 그다음에 사전투표 비율이 높으면 본투표율도 올라간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그 기준은 좀 많이 흐려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도 사전투표 하세요라고 적극 권장하고 있고 제 주변에도 보면 보수적인 분들이 투표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직까지 경향적으로 사전투표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이 한다는 건 맞아요. 맞지만 과거처럼 이게 완전히 갈리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두 번째로 사전투표 비율이 높다고 해서 꼭 본투표 비율이 높다. 그건 아니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과거에 적용됐던 일반 룰들이 다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이번 선거를 통해서 그게 또 어떤 식으로 또 형태를 드러낼지 이게 궁금한데 중요한 게 강원이 54%예요. 그리고 대구 경북이 50%잖아요, 지금. 근데 전체 평균이 48.9%였는데 대구 경북이 50%다? 이거 굉장히 좀 특이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대구 경북은 되게 좀 낮거든요. 그리고 전남 광주 52%, 전북 54%, 전북은 35%라는 막강한 어마어마한 사전투표를 기록한 것인데 거기에 비해서 4%포인트밖에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그때 그 대구 경북 18%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35%였는데 지금은 4%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그거는 지금 대구 경북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투표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건데 저는 대구만 만약에 이렇게 높으면 이건 오히려 김부겸 후보한테 유리할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부겸 후보가 쫓아가는 쪽이니까 되게 투표율이 높으면 쫓아가는 쪽에게 좀 유리하잖아요. 근데 경북까지 저렇게 높으면 저건 약간 뭐 예를 들면 이재명 정권에 대한 어떤 보수 진영의 거부감이랄까 뭐 이런 것들이 반영되는가 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영남이 전체적으로 다 높은 게 이번 그 투표율의 특징이더라고요. 특히 이제 대구가 2022년에 비하면 제가 한시 기준을 봤는데 약 13에서 14%가량 더 대구는 투표율이 높은 걸로 나타나서 정말로 대구 시민들이 많이 투표에 참여하고 있구나, 과거와 달리. 그런 거고. 그다음에 울산이나 경남에서도 투표율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9%에서 10% 이렇게 높은데 그게 이제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론 지어질지 하여튼 저희들 민주당 입장에서는 투표율이 높은 게 저희들한테 유리하다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투표 독려 운동을 지금 각 후보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여야 모두 우리한테 유리하다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결과는 어떻게 될지는 좀 보겠습니다. 정 원장님, 근데 국민의힘에서 보니까 어제 2030 청년 투표 참여 호소문이라는 걸 냈어요. 보니까 4050 세대는 진보층이 두텁고 투표에 적극적이다. 그런데 2030 세대는 보수 지지 성향이 다소 우세한데 투표에는 소극적이다. 그래서 독려를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과거의 세대 투표 공식과 굉장히 이제 달라진 점인데, 그러니까 201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2030은 민주당, 진보, 그리고 5060은 보수, 뭐 이런 공식이 이제 작동을 했었다면 2020년대를 이제 넘어가고 이제 최근에 오면서는 2030에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젠더 투표 이게 이제 생기면서 2030 내에서도 남성들은 대체로 좀 친보수 성향을, 그리고 여성들이 친진보, 친민주 성향을 보여주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의 기반은 이제 세대로 보면 2030이 아니라 4050으로 좀 이제 상향이 됐고요. 보수 정당도 과거에 5060에서 이제는 한 6070. 근데 그 중에서도 사실은 60대는 이제는 거의 스윙, 반반 싸움을 하는 스윙 세대로 많이 변화가 됐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종합을 해보면 2030이 과거처럼 민주당한테만 유리한 기반은 아니다. 이제 충분히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는 보수 정당의 기반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경향성들이 최근 투표에서 확인이 됐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가 전체적으로 열세인 상황에서 최대한 자기 지지층을 결집하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2030의 어떤 투표 참여, 그러니까 4050 같이 완전히 반 국민의힘 정서가
지배하지는 않는 세대라는 그런 인식이 이런 어떤 선거 전략으로 구체화되지 않았나 그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갖고 있던 연령대별 지지층하고는 조금 달라진 경향이 있다. 그게 투표로 어떻게 나타날지는 좀 봐야 된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어쨌든 2030이 보수 성향이 좀 강하지 않느냐. 그래서 투표를 독려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사전투표 전날 여야 모두 판세 분석을 했잖아요. 당시에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광역단체장 16곳 중에 6곳을 접전으로 꼽았고 국민의힘에서는 8곳을 경합지역으로 꼽았습니다. 여야 모두 공통으로 꼽은 곳이 서울, 부산, 울산, 경남인데 김 최고위원님 보시기에 변화가 있습니까? 아니 뭐 지금 네. 그 투표율이 좀 이상하게 높잖아요. 네. 그 예상보다 높잖아요. 예상보다? 네. 네, 예상보다 높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어떤 변수로 작용할까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해 보여요. 서울 같은 경우는 그 서울, 부산, 울산, 경남 이게 다 경합지였어요. 근데 울산은 물론 단일화로 인해서 아무래도 좀 단일화 안 한 그 국민의힘이 좀 불리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울산 투표율도 50%를 지금 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부산도 그렇고 서울도 그래서 이게 과연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까 2030 얘기도 했지만 투표율이 높아진다는 건 원래 전통적으로 투표를 많이 하던 60대 이상이나 또 40, 50, 뭐 사전투표 많이 하는 분들 왜 2030이 참여를 해야 투표율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30이 많이 참여한다는 건 결국은 보수 성향 지지표가 더 투표장에 나왔다는 그런 얘기일 수가 있어서 뭐 이것도 서로 다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는 뭐 분명합니다만 네. 그렇다면 이것 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달라지는 게 아니냐 뭐 그런 희망을 가질만 하죠. 그러니까 40대 이상은 원래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그렇죠. 않았느냐. 그러니까 투표율에 그렇게 영향을 안 줄 것 같은데 그동안 안 했던 2030이 나온 거 아니냐? 그러면 보수에게 좀 유리한 것 같고 접전 지역도 좀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석하셨습니다. 2022년도 지방선거 사례를 보면 그때 투표율이 50.2%였거든요. 그때 민주당이 이제 참패를 했는데 그때 저희들 분석은 그 50%라는 투표율의 의미는 결국 저희 지지층에서 투표를 포기한 투표장에 나오지 않은 그런 이유 때문에 투표율도 낮았고 선거에 참패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은 투표를 올리는 게 매우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투표율이 많이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서울과 영남 6곳을 집중적으로 전략적으로 보고 있는데 저희들 최근 이제 마지막 그 판세 분석은 다 경합제이긴 한데 서울과 부산, 울산은 경합이면서 약간 저희들이 우세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 아닌가. 특히 울산 같은 경우는 단일화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격차도 많이 벌어졌고 그래서 울산은 좀 기대를 크게 걸고 있고 나머지 이제 대구하고 경남의 경우인데 그거는 실제로 아까 그 대구 같은 경우도 이제 투표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대구도 투표율이 높아야 그 김병훈 후보에게 유리하다고 이제 보고 있는데 이유는 그 주로 지지층이 이제 40대, 50대거든요. 그리고 그 20, 30대의 지지율도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는 그 김병훈 후보의 지지율이 약간 높아요. 그래서 투표율이 높다는 거는 그런 젊은층과 40대, 50대 세대들이 투표장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유리한 것 아닌가. 그리고 이제 김병훈 후보가 중도층에서 여전히 강한 지지세를 받고 있어서 아무래도 중도층까지 투표장에 오게 되면 투표율이 높아지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대를 희망적인 요인이 아닌가, 그 징후가 아닌가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정반대로 해석을 하고 계십니다. 2022년도에 투표율이 굉장히 낮았다. 그때 민주당이 참패했는데 이번에 올라가는 거 보니까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온 것 같다라고 보고 계십니다. 4년 전하고 지금 네. 많이 달라졌어요. 많이 달라졌어요? 내일 결과를 보면 어느 분의 분석이 맞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 뭐 최대 승부처 일단 서울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정원호 후보는 오세훈 후보의 무능함, 무책임, 10년을 심판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초보 운전자에게 서울 못 맡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번 뭐 서울시장 선거의 유권자 입장에서 바라볼 때 가장 핵심 쟁점은 10년이나 오래 서울시장을 운영했는데 특별한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근데 왜 5번째 5선에 도전하는가 그것에 대한 의구심이 아마 가장 클 것 같고 또 최근에는 그 철근 누락부터 그 서소문 고가차도 그 붕괴까지 안전 이슈가 불거졌기 때문에 시민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생명과 안전이기 때문에 그건 기본적인
그 시 행정들이 시민 곁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뭐 차분하게 보는 게 지금 서울 시민들의 기본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처음에는 격차가 많이 벌어졌다가 오세훈 후보가 맹렬히 추격하면서 이제 좁혀지는 그런 추세였는데 그 안전 이슈, 그 철근 누락부터 서서문 그 고가차도 붕괴, 요 이슈가 터지면서 그 상승 기류가 꺾인 것으로 저희들은 이제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서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처음 말씀드릴 때도 서울의 판세는 물론 경험이긴 하지만 약간 그 우세로 국면이 전환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습니다. 최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처음에 한 20%포인트 차이로 격차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뭐 거의 야, 이제 선거 끝났구나라고 할 정도였어요. 근데 한 3주 사이에, 3, 4주 사이에 이제 이게 좁혀져서 뭐 여야가 모두 격전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오차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 추세대로 며칠만 더 가면 분명히 오세훈 후보가 이기겠죠. 근데 지금 그 크로스가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를 잘 모르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글쎄, 정원호 후보가 본인의 어떤 역량이라든가 인간적 매력이라든가 정치인을 했으면 매력을 잘 보여주지를 못했어요. 처음에는, 와, 저분이 그 성동구청장 3선이나 하면서 평가가 좋다고 하니까, 굉장히 대단한 뭔가가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신인이면 신인답게 막 적극적으로 토론회도 임하고 인파이팅을 해야 되는데, 계속 아웃복싱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상당히 표를 까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좀 적극적으로 공세에 나서 쉬었던 걸로 보여지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쪽에서는 이제 안전 이슈를 계속 문제를 삼았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도대체가 성동구청장 3번이나 했다는데, 뭐, 그 기자들 질문에 답도 못하고, 뒤에서 뭐, 얘기하지 마. 그러니까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고, 이게 도대체 뭐냐. 뭐 이런 논란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서울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실지. 오세훈 시장은 분명히 5번째 시장이기 때문에 아마 유권자 입장에서 조금은 식상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정원호 후보가 채워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후보로서의 어떤 적극성이라든가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못 보여줬기 때문에 다시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나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계속 이재명 대통령이 나를 뽑았고, 그 다음에 내가 서울시장이 되면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면서 잘할 수 있다는 그런 주장과 뭐 무슨 모르모토냐, 내가 지금 4선이나 했으니까 내가 마무리 잘하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그 선택을 어떻게 할지는 좀 지켜봐야죠. 투표율과 또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지도 저희가 눈여겨보겠습니다. 정 원장님, 근데 여론조사 흐름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직전에 여러 언론사에서 조사를 했잖아요. MBC 여론조사에서는 정원호 후보하고 오세훈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 있었거든요. 근데 같은 기간 SBS 조사에 보면 정원호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어요. 어느 걸 믿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네. 사실은 그런 뉴스를 접하면 네. 시청자분들도 곤혹스러울 텐데 네. 여론조사를 하고 이제 그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그렇습니까? 거거든요. 그렇죠. 거의 같은 시간, 같은 네. 시간대, 같은 일자에 같은 방법으로 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차이가 나니까. 근데 그랬을 때, 네. 근데 사실은 또 이런 경향성들이 가면 갈수록 지금 늘어나고 있어서, 그러니까 여론조사, 그러니까 과거에는 여론조사 결과만 봐도 선거 결과를 어느 정도 짐작하는 게 네. 그렇게 큰 부담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느 순간부터는 여론조사 결과대로 해석을 해도 그게 맞나 싶은데 그 결과 자체도 굉장히 상이한 결과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판단이 그 자체만 놓고 보면 판단은 쉽지 않고 근데 아마 선거 결과가 나면 웃는 기관과 웃지 못하는 기관이 생길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그거는 그만큼 지금 여론조사 환경 자체가 유권자들의 어떤 속마음을 이제 조사를 통해서 받아내기가 과거에 비해서 훨씬 어려워진 이제 이런 그러니까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과거에 비해서 뭐 보이스피싱이라든지 그냥 불필요한 전화나 이런 것들이 너무 드러나기 때문에 이런 여론조사가 어떤 공공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뭔가 자신이 기여하는 이런 포지티브한 이런 행동이 아니라 뭔가 본인한테 굉장히 어떤 이게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어떤 귀찮음과 무슨 성가심을 주는 이런 어떤 도구로 전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어떤 그런 어떤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속마음을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경향성들이 굉장히 이제 약화가 됐고 그러니까 그래서
전체 유권자들의 어떤 생각을 이제 대표성 있게 이제 파악하는 여론조사 방법 자체가 굉장히 이제 조사 기관이나 방법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흔들리는 이런 걸 줘서 딱히 지금은 어떤 걸 믿어야 된다 말씀은 못 드리겠고,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지금 김종혁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선거 전 초기 단계만 하더라도 격차가 굉장히 컸었는데 어쨌든 그런 대부분의 조사들이 일관되게 그 격차가 좁혀졌다는 건 그건 확실한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런데 그랬을 때 지금 그런 어떤 격차가 좁혀지는 추세가 뒤집어질 만큼의 어떤 변화가 생길 만한 어떤 이슈나 그런 어떤 이벤트들이 있었나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도 마땅히 떠오르진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놓고 보면 사실은 어떤 결과를 이게 더 맞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 이런 걸 가기보다는 그런 어떤 구도의 변화가 생길 만한 그런 요인들이 있었나 없었나 그런 것에 대한 어떤 판단과 어떤 분석 이런 게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전체적인 판세 자체가 바뀌었다라고 보기까지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 아닌가? 그냥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요새 보면 여론조사 너무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전문가들도 읽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추세는 좀 짐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읽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마지막 유세 장소가 정원호 후보는 청계광장에서 했고 오세훈 후보는 신촌에서 했습니다. 청계광장에는 민주당 지도부가 총 집결을 했는데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와 오세훈 후보가 따로 했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 의원님? 뭐 아시면서 몰라요. 우리 시청자 네. 여러분들 다 아실 거잖아요. 네. 그 오세훈 후보가 네. 일관되게 우리 저 장동혁 대표 당권파죠. 도움 필요 없다. 오면 오히려 도움이 안 된다라는 입장이셨어요. 처음부터 일관되게 그런 입장을 펼쳐 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서로 동선을 따로 자른 거죠. 근데 그래서 원래 장동혁 대표가 충청도에서 이것을 마무리하려고 하다가 뒤늦게 이게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충청도에서 마무리하는 게 이게 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뒤늦게 서울로 올라온다라고 해서 올라오셨는데 오 시장과는 다른 장소에서 마지막 마무리를 했습니다. 근데 장동혁 대표가 이번 선거에서 장동혁 대표뿐만 아니라 이건 정청래 대표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보기에는 기피 지역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정청래 대표는 전북에 안 가잖아요. 전북에 가면 뭐 진짜 그 분위기가 워낙 험악하니까 전북에 잘 안 가셨고 부울경에도 안 갔습니다. 그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된 다음에 그거는 이제 하정 후보 지원을 갖다가 오빠 논란이 벌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식 선거 운동 기간에 안 갔어요. 근데 그거는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어려운 지역에 가서 자기가 두드려 맞더라도 가야 되는데 장동혁 대표는 서울도 못 갔고 그 다음에 부울경에 갔었는데 부울경에서 부산의 시장 박형준 시장 개소식에 갔다가 그때 개소식에서 해프닝이 벌어져서 그냥 박형준 시장을 응원하는 게 아니라 장동혁만 외치다가 또 조경태 의원하고 서로 말싸움 벌어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박형준 시장 지지도가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지금 이제 많이 올라갔지만 그리고 그 북갑에서도 그 박민식 후보도 마찬가지거든요. 개소식에 갔었는데 그때부터 계속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후보들이 좀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심을 비춘 것 같아서 양당의 후보가 본인들의 어떤 대표로서의 리더십이라든가 그런 어떤 표몰이 같은 것들을 못 해준 선거였다, 이번에는. 그래서 끝나고 나면 아마 결과가 뭐든 간에 양당 후보 모두가 상당한 공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표들이 안 간 게 아니라 못 갔다라는 평가였습니다. 근데 네. 그 당대표나 지도부의 그 유세 일정은 이제 전략적 메시지를 담는 건데 그 민주당은 처음 시작을 서울에서 했고 끝 마무리도 서울에서 했거든요. 이유는 서울이 저번에 21년도 그다음에 22년도 그 지방선거에서 두 번 다 졌거든요. 그래서 서울은 반드시 탈환해야 되는 그 민주당에서 중요한 전략 지역이기 때문에 처음과 끝을 서울에서 했고 마지막을 이제 청계광장에서 한 거는 결국 여전히 내란의 그 큰 불은 꺼졌지만 잔불들이 아직도 남아 있고 특히 이번에 그 국민의힘에서 공천한 11개 광역단체장들은 전부 다 윤석열 때 공천받은 사람들이 다시 다 공천이 됐고 그래서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새로운 그 미래 비전을 세운다는 뜻에서 이제 청계광장에서 빛의 혁명을 완수한다는 그런 취지를 담아서 청계광장에서 이제 그 유세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우리는 메시지를 전했다라는 이현희 의원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앞서서 두 분이 대구 투표율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근데 대구는 국민의힘이 그동안 사실 신경을 안 썼던 지역인데 이번에는 굉장히 신경 쓰는 그런 지역이 됐습니다. 지금 이번에는 분위기가 좀 다르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후보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대구의 청년들이 대구를 떠나지 않아도 되는 대구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대구 만들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꿈과 제 꿈을 합쳐서 대구를 바로 AI 로봇 시대의 대한민국 수도로서 그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김부겸과 함께 대구를 바꿔주십시오. 꼭 투표해서 김부겸을 선택해 주십시오. 시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구호나 말잔치로 대구 경제 살리겠다. 그런 말씀에 저는 현혹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냉철하게 판단해서 정말 진정한 경제 전문가 실력군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법권, 행정권을 장악한 민주당의 오만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 오만한 정권을 견제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이 지방 권력을 내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보수의 심장 대구를 차지하면은 그 오만함이 브레이크 없는 그런 아마 주행이 될 것입니다. 김부겸 후보가 눈물의 호소를 했습니다. 대구는 먼저 김종혁 최고위원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때요? 대구는 추경호 후보가 역전을 했다라는 게 일반적인 보도였었잖아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기는 보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달성군에서 말이죠. 거기는 굉장히 보수적인 지역이잖아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역이었고 추경호 후보가 있었던 지역인데 거기서 박형용 민주당 후보와 이진수 국민의힘 후보가 거의 뭐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 신공항 예정지인 군위 같은 경우는 사전 투표율이 뭐 엄청 높아갖고 거의 40%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 얘기는 대구에 있는 분들도 과거와는 좀 달라졌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갖게 하잖아요. 그래서 결코 뭐 보수결집 현상이 이루어졌어요. 특히 이제 그 스타벅스 사건 이래로 대구 같은 경우에서는 오히려 저항 방문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스타벅스가 오히려 바글바글 한다고 하더라고요. 대통령이 뭔데 이렇게 개인 기업까지 간섭을 해? 뭐 이런 저항적인 표현이겠죠. 그래서 추경호 후보가 올라간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도 아마 이긴다 하더라도 지금 투표율 같은 것들을 보더라도 거의 뭐 저기는 일방적으로 그냥 보수가 밀려나와서 이겼다라고 하기가 어려운 지금 분위기에서는 오히려 김부겸 지지자들도 많이 나왔구나라고 볼 수가 있어서 굉장히 박빙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의원님? 어제 저는 일정 마치고 김부겸 후보의 그 마지막 유세를 유튜브로 봤는데 정말 눈물 흘리면서 노래까지 부르면서 아버님 얘기하시고 그리고 대구 젊은이에게 새로운 미래를 안겨주고 싶다 이런 절절한 유세를 하는데 저도 그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눈물까지 저도 흘렸는데 이번에 지금 뭐 김부겸 후보가 늘 얘기하는 대로 이번에는 새로운 선택이 중요하다. 특히 대구가 과거 30년 전에 섬유 사업의 중심지일 때 성장과 발전의 중심지였는데 지금은 GRDP가 30년째 꼴찌잖아요. 그래서 대구가 보수의 심장 이런 거 말고 성장과 발전의 중심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김부겸 후보가 강조하는 말씀이고 대구의 미래를 봤을 때 이번에는 정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것 아닌가. 그래서 여러 가지 대구의 현안 특히 뭐 공항 문제랄지 뭐 첨단 산업 유치랄지 이런 것을 해결하려면 이번에는 좀 과거 간행대로 투표보다는 새로운 좀 선택, 새로운 투표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점에서 대구 시민의 그 집단지성 이런 것들이 좀 발휘해야 될 그런 시기다. 이렇게 좀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대구는 결과가 어떨지 정말 궁금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뜨거운 부산은요. 저희가 광고 보고 나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보시고 다시 뵙겠습니다.
이번 선거 역대급으로 투표율이 폭발했습니다. 민주당은 투표율이 60%를 넘기면 무조건 압승이라며 축제 분위기인데요. 반면에 국민의힘은 보수의 자존심이 마지막 본투표에서 대결집했다며 승리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생 안 바뀔 것 같던 보수의 심장, 대구까지 바닥 민심이 완전히 뒤집어지면서 여야 모두 등줄기에 식은땀을 흘리고 있는데요.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 우리 시니어들이 던진 한 표는 결국 누구를 선택했을까요? 무너질 것인가? 지켜낼 것인가? 지금 대한민국 선거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치열한 개표가 시작됩니다.